네, 1년 전 그날을 저희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두 분과 함께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 구성과 의원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날의 상황을 짚어봤는데 직접 거기에 계셨으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건 좀 쉬우셨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본회의장 들어가서는 굉장히 조급했다면서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정말 쉬웠어요. 그냥 저는 이제 소통관에 있는 삼정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시도했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개 문을 거쳐서 경찰 간부 두 분의 도움으로 빨리 해제 의결을 어떻게 해달라. 보면 협조했던 경찰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좌 직원이 계속해서 보좌관이 지하 국회의원 회관과 본회의장이 연결된 지하로 와라.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된다. 그래서 이제 난 국방이 간사다. 체포되더라도 정문으로 가겠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가는데 정문으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데 또 707 특임 여단에서 그냥 순순히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계엄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갔대. 들어가서 딱 본회의장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계속해서 이제 제적위원회 가반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막 아비규환,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상황이 전파되잖아요. 저지선이 뚫렸다, 곧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것 같다, 체류탄이 터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 들어오고 흥분한 국회의원들이 막 쌍욕을 의장한테 하고 국회의장한테 삿대질라고 왜 안 하냐, 왜 수기식은 안 되냐 막 중간에 이제 정전 비슷한 것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 투표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랬죠. 1시까지 끈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8분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본회의장이 이 방어선이 뚫리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실제로 좀 위협을 느끼셨군요. 끝났구나 하니까 왜 그 위협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야 부의원 야 우리가 예전에 그 군인들이나 누가 팰 때 어떻게 막았었냐? 방어를 어떻게 해야 사냐? 막 이런 이거였냐? 막 김병기 의원이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 국회의장한테 막 따지듯이 좀 격양되게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실제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계엄을 해제된다고. 밖에서 이제 계속해서 군이 들어온다.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본회의장이 접수당한다. 이런 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국회의원들은 밖에 나가 있진 않잖아요. 그냥 메시지에 의존하고 막 방송에서도 막 그런 방송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다 라이브로 중계했었죠. 그런 방송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불안했던 거죠. 신용한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계엄이 딱 선포됐을 때 느꼈던 감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 계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권 탄생에 기여도 하셨어요. 근데 계엄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올게 왔다는 느낌이었습니까? 실제 올게 왔다는 느낌도 있었죠. 이 MBN과 인연이 있습니다. MBN의 모 간부분과 제가 딱 그 정권 딱 출범하기 전에 제가 요 앞에서 만나서 MBN 앞에서 만나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너무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각이다. 뭐라도 할 것 같다 하면서 평소에 뭐만 얘기 나오면 이 자식들 쓸어버려. 이 앞에서 두세 번 이걸 면전에서 보면요.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정말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쓸어버려 이런 평소에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누가 이제 말을 안 듣는다. 혹시 뭐 정권을 잡았는데 장관들 그 인사청문회 이런 걸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식들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하면서 막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평소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또한 저 개인으로 보면 10월 27일 날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 여론조사 불법 활용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공개를 뉴스타파랑 한 다음에 예화랑 사무실 그 불법 사무실 그다음에 뭐 댓글 부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걸 공개를 해나가면서 이제 공익제보자 이후로 강혜경 씨랑 저랑 이제 이렇게 쭉 지정돼서 있는 상황에서 12월 2일 날 12.3 하루 전날 예. 남상원 변호사, 명태균 씨 그 변호인이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사에 줄 수 있다, 막 이런 과정에서 제가 11월 21일 날 창원지검 조사를 받고 그 직후에 자료를 왕창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희 그 군인들 불러서 때려 엎어야 되겠다 이런 게 순간적으로 그러면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부위원장님도 좀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딱 12시 반쯤 발표하고 익명의 전화를 받아요. 빨리 피해라. 당신 체포하러 간다. 그래서 그날이요? 예, 그날 당일날. 제가 이제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지만 그래서 급하게 정말 제대로 피할 수 있는데 지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예. 그날 저랑 같이 폭로 공개를 했던 봉지욱 기자에게도 이제 연락해서 그럼 같이 어디로 가자 막 했는데 이미 이제 각각 뭐 워낙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가고 또 그날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 그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예. 제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2시 출연인데 조금 대기해달라, 압색이 시작됐다 해서 그 앞에 메가 커피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경찰들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나 했더니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사실 저도 그때는 겁이 났죠. 예, 어떻게 해도 이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그동안 공개했던 이 자료들을 어떻게 또 물론 그전에 사실 많이 숨기긴 했지만 USB 이런 거를 어떻게 지우지 막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된다. 일단 그래서 딸들은 집에 있어라 하고 아내랑 이제 국회로 향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체포조 관련해서 뭐 윤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고 네. 뭐 질서 유지 뭐 이런 표현을 네. 썼었는데 경찰 투입하고 네. 이런 방법. 네. 근데 실질적으로 두 분 당사자인 두 분은 굉장히 실질적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서 예. 안규백 장관께서 이 메시지 하나를 받습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이제 표결 전에 그때 체포 명단이 안규백 장관한테 문자 메시지로 왔고 그때 벌써 왔나요? 왔어요. 그 문자 메시지가 오고 그 문자 메시지를 이재명 그때 당시 당 대표에게 안규백 장관이 보고를 했죠. 그 본회의장에서. 그때 명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열 몇 명. 14명. 그 명단을 저희는 미리 확보를 했죠. 그럼 안규백 의원도 군에 대해서 뭐 인맥도 있고 잘 알고 하니까 군 쪽에서 그거를 받은 그렇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 14명의 명단을 받고 예. 이제 그때 이제 한동훈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회장 들어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체포된다는 거를. 그때 이미. 아니 뭐 그 전부터 한동훈이는 총 쏴서라도 뭐 해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런 돌았기 발언을 때문에. 했었다고 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체포 대상이라는 걸. 그래서 본회의장을 이제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원래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예. 예, 못 들어오는데 허가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호 측면도 있었죠. 상당히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나요? 예,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께서도 가서 악수도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그때는 이미 체포조 명단을 보고 받았을 때죠. 그러면 오늘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관련해서. 맞아요. 예. 그럼 부의원께서는 그날에 한동훈 전 대표도 보셨고 오늘도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 드시죠? 역시 이중적이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예. 일관됐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다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되고 하면서 이제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한덕수 당시 총리랑 이제 두 명이서 이제 권력을 분점하겠다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예. 완전히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저 본회의장에서의 한동훈의 모습은 살려달라.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죠. 예. 생명의 은인인데 이런 얘기하긴 죄송하지만 저희가 뒤에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 짚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국회 체포조나 군인들 보내는 거는 글쎄 계엄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선관위에도 군을 투입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 저희 언론사에서 도대체 선관위를 왜 보낸 거냐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언급을 해줬었다면서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뭐 조사 내용은 한 번도 공개를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계속 내란의 직접적 동기와 시점에 대한 걸 추적하고 있잖아요. 동기와 시점. 왜냐면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어쨌든 당사자가 하니까 그 동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만 하면 엎을 생각이 있었다. 제가 본 것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결정적으로 제가 문건을 하나 공개드린 게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자에 작성된 문건인데 그 5쪽짜리인데 그 세 번째 쪽에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그 문건 셋째 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중국 개입설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고요. 그러면 그 뒤에 헌재 등등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헌재에서 뭐 변론할 때 하는 것들 그 내용과 똑같은 것들이 이미 2021년 12월 29일이니까 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훨씬 이전부터 저게 문건에도 나타나 있고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제가 수기로 회의 들어갈 때마다 메모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나중에 드렸지만 수기 메모에만 봐도 2022년도만 들어서도 한 9차례 정도 돼요. 부정선거 관련된 회의가.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회의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칙을 쓰면 뭐를 어떻게 동네 그 각 지역별로 선관위가 있으니까 신고해라. 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단적으로 부정선거에 심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주 부정선거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기 메모 지금 공개드렸지만 그 아까 5쪽짜리 문서에 대책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명선거 대책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용어까지 똑같이 그런 걸 만들어라 하고 직접 당시 대선 후보가 그 회의를 그 단을 직접 진두지휘 참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페이퍼에 써진 거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대책들을 세우라는 취지였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내부적인 회의만 그치는 게 아니고 3월 9일이 대선이 있었잖아요. 3월 4일 날 유세장 경주하고 의정부가 3월 4일 6일 날 있었는데 4일과 6일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적 있죠. 마이크를 잡고 중앙선관위가 썩으면 되겠느냐. 근데 너무나 썩어 있다라는 류의 발언을 직접 합니다. 대중유세장에서. 그때도 이미 중앙선관위 국가기관이 이렇게 썩었다는 식의 인식이 머릿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로 군을 투입한 거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의지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수단, 도구로 쓰기 위한 이 내란에 대한 정당화 도구로 쓰기 위한 건 그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뭐 우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런 서류가 다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지금도 부정선거론자하고 가깝게 지내고 후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고 재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에 매몰됐어요? 저는 그 내란국조특위를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 전 특전사령관하고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그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김용현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내는데 주기적으로 곽종근 사령관한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유튜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처음에는 그냥 잘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오니까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이미 그 참모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 부정선거가 팩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들도 처음에 계엄 얘기하고 비상대권을 얘기했을 때 누가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뭐 모임에 가면 부정선거, 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부정선거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 치밀하게 명분 자체가 이번 계엄의 하나의 명분장이 부정선거고 국회가 결국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논리죠. 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군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이. 그렇죠. 군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패착은 뭐냐? 윤석열 입장에서 패착은 뭐냐? 군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도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군이 움직이거든요. 군은 지금까지 90년대 민주화 이후에 정말 정권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군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군발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군대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정권, 권력의 수단, 도구가 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자체 검열도 하고요.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도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지난해 9월 2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제가 계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할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계엄 할 것 같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군이 따르겠습니까? 그랬죠. 요즘 세상에 군이 따르겠습니까? 이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김민석 현 총리와 장관 의원님 하면서 아주 격하게 부딪힙니다. 그 계엄권으로. 누가 따르겠냐? 왜 제가 얘기하는데 군은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냐?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언제부터 어떻게 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었구나. 반국가적 작태를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그는 불가능합니다. 2, 3, 1, 1년의 희망. 하나, 둘. 김용현 국무위원의 희망.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의혹을 합리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평양의 무인기 임무 누구로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군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김용현 전 장관과의 그 말씀 이어가면 김용현 전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 캠프 때부터 합류를 했었죠. 때도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회의를 했죠. 그 옆에서 지켜봤을 때 윤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를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일단 김용현 장관은 당시에 캠프에서도 공식 직함이 있었습니다. 국방 정책에 대한 이제 위원장으로 있었고
사적인 걸로는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외곽 지지 단체죠. 그게 이제 요즘 아마 대수장 이런 분들이 있죠. 아마 같이 이제 그 결부돼서 돼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외곽에서는 지지 조직화하는 거, 안에서는 이제 국방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본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성장군 참모총장 출신도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군은 어쨌든 저기상으로는 3스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사 기수에 따른 것도 있지만 동기도 있고 뭐 그 밑에 기수도 있지만 회의를 할 때 보는 모습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선배든 밑에 후배든 간에 그리고 어떤 아젠다가 나올 때 딱딱 그 정리를 해서 결론 내리는. 당시의 에피소드로 본다면 해병대 전후회 등등이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을 다 뭐 전후에도 이제 파가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어느 쪽을 더 지지를 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사군 체제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떤 복리,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는 데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직 해병대 사령관 포함해서 많은 이제 해병 전후회 등등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서 바로 결론 내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즉석에서 바로바로 결론 내리고 하면 그 누구도 토를 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후보의 신임이 있으니까 전제가 그렇죠. 되니까 완벽하게 후보에 그걸 등에 업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제 우리 지금 노상원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쭉 그 12.3 이후에 등장한 군인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비선 라인으로 움직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면에서 나오는 건 주로 정책통 이런 분들은 이제 캠프 관련해서 후보 가까이서 움직였지만 나머지 다르게 이제 지금 비상 계엄에 동원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선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니까 경호처장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데려갔죠. 그런데 중간에 아까 보면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장관이 국방부장이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신원식 장관이 왜 교체되지? 이런 의문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어느 정도 머리에 세웠다고. 그게 아니라 신원식에 대한 계속해서 테스트가 있었던 거죠. 3월부터 이제 삼청동 안가 모임 뭐 조태용을 비롯한 김용현 뭐 이렇게 신원식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비상대권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원식 그때 당시 장관이 김용현한테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통수권자 잘못이라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냐. 그래서 이제 신원식이 점점 여기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게 점점 드러난 거죠. 그걸 테스트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상호 경질을 해야 되거든요.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보사. 그리고 이제 여단장과 HID를 담당하는 여단장과 문상호가 고소고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그러면 그때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사조치하겠다. 그 얘기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원식은 10월에 장군 인사를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군 인사를 하면 육해공 할 거 없이 삼성 장군 다 갈아야 되잖아요. 진급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진급을 시키면 누가 나가 떨어지냐 하면 여인영, 이진우, 곽종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의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빌드업 해놓은 인사적으로 빌드업 해놓은 게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신원식 때문에. 그래서 신원식을 장군 인사 전에 교체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와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키고요. 그다음에 육군 삼성장군 진급 인사를 안 합니다. 해군과 공군만 하잖아요. 이 장군 인사에서 유사일에 왜냐하면 육군은 장군 삼성장군 수가 많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해공군만 하고 육군은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은 교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 신용환 위원장께서 싹 쓸어버려라 이런 표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22년 11월에 싹 쓸어버리겠다. 바이든 날리면 그 뒤에 이제 분의 이제 성이 이제 많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국회 관계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저는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내란을 해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맘먹은 거는
2023년 9월 12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저 어좌에 앉죠. 왜 저기에 가서 명성황후 어좌에 9월 12일 날, 9월 21일 날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한 국회 표결, 그리고 26일 날 법원에서의 기각. 요 기각이 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어제 앉았다는 것은 요번에 완전히 구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확실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에도 앉아보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를 영장 기각됐을 때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이게 뜻대로 안 된다. 때려 엎어야 된다. 그때 과연 그러면 참모들이 어땠을까를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 뒤로 내란의 그 12.3 밤까지 같이 일할 때 에피소드 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2022년도 2월 첫째 주쯤입니다. 제2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단어를 써서 그게 일보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이게 선거가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간표 요인이 된다. 빨리 이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직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딱 직언할 그 분위기가 왔어요. 전부 휴대폰 보는 척하고 하고 다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일종의 막내로서 이거 진짜 이렇게 이 용어를 써도 되는 걸로 말씀하신 거냐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이면 이게 그러면 잘못돼서 이게 우리가 표에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한 거에서는 내란의 밤조차 또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장관들이 계시지만 아마 대놓고 직언하는 내란 준비 과정부터 실행하는 순간까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럼 후보 때도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주변에 본인의 성격이 조금 감정적인 것도 있는 겁니까? 거기 연결돼서 그게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한번 업셋이 되면요. 방에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받다가 업셋이 되면 막 이제 시효자 들어가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다 파장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날 12.3 내란의 밤도 틀림없이 뭔가에 흥분돼서 수많은 전화 통화 내역이 나왔잖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지시하다가 끝났다. 다 통화 시간을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듣고 하면은 그 시간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만 한 시간. 흥분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다가 거의 이 지시하다 끝나는 그 통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수 정권의 뭐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치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계엄을 방식을 결과적으로 선택을 한 게 된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뭐 얘기하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이었나요? 그게 11월이었나요? 그게 재표결하고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상당히 미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애매모호한 발언. 이제 이 표결 뭐 찬성 반대에 대한 명확한 표결을 안 하는 최초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 맞서는 그런 상황이 11월 말에 나왔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부결돼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찬성인지 부결인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윤석열은 그 성격에 대노하고 막 한동훈 뭐 총으로 쏴서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계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다 그런 거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군이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전시 계엄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되고 그게 최초의 이례적인 활동은 23년 10월에 일어납니다. 23년 10월에 9월에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고 헌재 결정이 나오잖아요. 9월에. 그래서 10월부터 뭘 하냐면 국군 심리전단이 동원이 돼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릴 때 심리전단에서 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핀포인트 공격을 합니다. 평양 뭐 이런 데를 공격하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노아의 방주.
뭐냐면 여인형의 메모에 나왔듯이. 예. 그래서 한반도를 위기상으로 몰아넣어야 된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10월부터 이게 계엄이 일어나기 직전인 11월까지 24년 11월까지 계속되거든요. 대북전단을 군이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전선 비행금지 구역에서 탈북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걸 단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항공안전법상에. 군은 그것도 안 합니다. 왜? 자기네가 뿌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다음 이어진 게 뭐냐면 참 이게 24년 3월에 한미연합연습을 3월과 8월에 하잖아요. 3월에 최초로 합동수사본부 구성훈련을 합니다. 방첩사에서. 요거는 뭐 언론에 나오진 않은 건데 그때 3월 7일 날 뭘 하냐면 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의 이 계엄 사령부의 합수본에 여기에 거기에 수방사 군사경찰들을 동원합니다. 소집 훈련을 해요. 그날 처음으로. 그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군사경찰 수방사의 군사경찰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연습을 해서 수방사에서 75명을 보냅니다. 처음 일어난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부의원님께 뭐 군 전문가시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해서 했으면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끝났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계몽적으로 뭐 이런 계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군도 다 실제로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여기서 어떤 점이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해줬죠. 뭐냐면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이 우리 NLL에 우리 영해 0.001mm라도 침범을 하면 가차없이 공격하겠다. 전통문을 보냅니다. 아침에 8시 때 전통문을 보내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 NLL 남쪽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때 바로 응징 사격이 들어와요, 북한이.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합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DMZ에 놓고 방송을 하고 여기다가 북한이 고사총을 가지고 쏘고 그랬죠. 그다음에 대북 풍선에다가 사격을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뭐 대북전단 살포든 평양 무인기든 이 이례적 군사활동을 했을 때 북한은 당연히 도발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북한이 도발을 안 했어요. 총알 한 발도 안 쏜 거예요. 그냥 블러핑만 했죠. 김여정, 뭐 국방성, 대변인, 외무성, 대변인 발로 담화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군이 어찌됐든 군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니 뭘 했냐. 거기서 나온 게 HID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자. HID를 동원하자. 여기까지 갔던 거죠. 개인적인 성격으로 한번 좀 첨언드리면 굉장히 좀 건성건성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대충 듣고 바로 당신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한 2, 3분, 4, 5분 듣다가 이제 당신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내가 뭐를 수사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쭉 늘 그런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 이제 군사작전인 거잖아요. 시간 단위, 초 단위로 아주 치밀하게 뭔가 작전 계획이 있어야지 성공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성취하고 나서 더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자기 어떤 주장이나 의견 위주로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자세히 안 듣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겹쳐 있었을 거다. 물론 그게 국민적 국가적으로는 다행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일부는 아마 이제 김용현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일임해서 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대통령의 그 성격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저는 신용환 위원장께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계엄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라고 한다면
뭐 후보 시절에 인수위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아마 가까이서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외람되지만 여러 기존의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의제로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거나 어떤 특정 사안에서 누군가 결론을 내릴 때 만약에 이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견이나 토가 달아진 바가 없어요. 토론을 한 적도 없고 결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항상 내려오는 겁니까? 네네.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뒤에 국정을 잡고는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물론 이 내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상당 부분을 알고 개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에 촉발된 그 원인, 직접적 원인이 뭐냐라고 양측 특검에서 계속 좁혀갔을 때 지금 양쪽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아폰을 쓴 것까지를 보면 또 성격이 거침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거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들과 비아폰으로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둘의 관계에서는 부의제로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뭐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별도로 김 여사에게도 보고가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미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공개가 돼 있지만 그 비서들을 통해서 거의 다 갔죠. 중요한 것들이. 대선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에 인사에 누구를 빼라라든지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라라든지 저한테 직접 와서 제가 공개를 한 게 있었죠. 김건희 씨가 자기 측근 사람을 시켜서 와서 뭐를 바꿔라 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미 대선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장악한 뒤에는 더 많은 부분을 했으리라고 능히 짐작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계엄의 동기를 좀 글쎄요, 저희가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요. 나온 게 없고요. 유일하게 나온 거라고는 조태용 당시 원장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계엄 즈음에. 이거 외에는 지금 나온 게 없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V0에 가깝게 행동들을 했고 그게 이 TV 카메라에도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김건희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연 윤석열이 물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헌재에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계엄은 내가 하는 거고 김건희가 알면 혼난다 뭐 이런 혼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맞냐 그랬더니 그렇다 들은 적이 있다. 이상민이가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상민 씨가 그런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힘이라는 거는 군에서 저도를 갈 때 있잖아요. 이제 휴양지로 저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당시 여사의 지인을 배 한 척을 동원해서 대통령 김 여사 지인을 위해서요? 그 언론에도 나왔죠. 저희 방에서 그 저도 출항 기록을 이제 요청해서 받아서 봤더니 김건희 지인이 저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배를 혼자 타요. 그 민간인을 위해서 해군 함정이 동원이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VIP보다 더 높은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직접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무속과 실제 대통령실의 역술인 채용 팩트로 드러났죠. 무속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저에게 이제 고소 고발이 어디서 오냐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일종의 법인격체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명예가 훼손됐다면 김건희 씨가 직접 저한테 고소 고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저 국가의 공무원도 아니고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서실에서 저를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국가기관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실제로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 첫 구형이 이제 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예, 같은데 글쎄요 특검이 그거는 이제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니까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더 밝혀야 될 혐의가 있다고 일단은 보세요?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비하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비하폰? 예, 비하폰을 확보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용현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방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통화는 비하폰으로 해라. 그다음에 없으면 간부들한테.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간부한테 제보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하폰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시그널을 이용해라. 시그널이 뭐예요? 아니 텔레그램 전화, 시그널 전화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텔레그램 앱보다 더 보안성이 강화된 게 시그널입니다. 인터넷 치면 시그널 치면 가장 보안 등급이 우수한 앱. 예. 그래서 이제 시그널을 통해서 통화를 합니다. 실제 계엄 때도 모 장군과 전화를 해서 비하폰 갖고 있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널로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널로 통화한 적이 있어요. 계엄 때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와 계엄 세력들 간에 분명 소통이 있었다. 뭐 한덕수가 됐건 뭐 박성재가 됐건 이상민이 됐건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박성재한테 수사지휘를 하는 텔레그램으로 물론 박성재가 그걸 지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메시지를 그 정도인데 계엄 때도 분명 이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엄 때도 뭐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 김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의견이 엇갈리는데 명확하게 나온 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은 짐작이 됩니다. 그날 청해학과를 갔다든지 또는 거기서 직접 모시는 이제 그 밑에 비서관한테 통화할 때 아예 몰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밖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은 됩니다. 그 전에 2023년도 가을쯤부터 같이 이제 일했던 후배들이 많이 해줬던 얘기가 좀 이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음주 등등으로 시력 여러 눈에 이제 수술 뭐 이런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제 국정에 대해서 약간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후배들이 그런 기간도 있었다. 그때 대부분의 보고는 김 여사한테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사실관계를 뭐 다 일일이 저기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어떤 틈이 생길 때 과도한 음주라든지 뭐가 생길 때 관여를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이 거침이 없기 때문에 비하폰에 함정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비하폰이라고 듣는 순간 아 이건 상대방이 녹취도 안 되고 뭐 다 캡처도 안 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거침없이 많은 통화나 메시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비하폰 서버가 지금 포렌식이 돼서 살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중요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걸 보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 막바지 그 피치를 올릴 때 그와 관련된 몇 가지는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